미국과 일본이 수익성 없다며 하나둘 손을 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 자리에서 한국만 묵묵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세계는 혀를 찼죠. 미련하다. 무모한 도박이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AI 시대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준비한 침묵의 거대 설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AI 시대가 열리는 순간 전 세계의 계산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태극기를 16개나 달고 한국 기술자 좀 달라고 애원합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 치킨집에서 직접 소주를 따르며 제발 우리 편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이라 무시당했던 이제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중국도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춥니다. 회의실에 이 말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22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 하나가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토머스 케인입니다. 펜타곤에서 22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 CEO가 한국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기였죠. 검은 재킷을 입고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입니다. 치킨의 소맥을 만들어 건네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태극기를 16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외쳤죠. 한국 엔지니어 필요합니다. 연봉 4억 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입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4억을 쓴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채용이 아니라 구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펜타곤 보고서가 답을 줬습니다. 공급 40%만 끊기면 미군 AI 무기 6개월. 내 마비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최첨단 미사일은요?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고철 덩어리라니요? 수천억. 달러 들여 만든 무기가 부품 하나 때문에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AI가 뇌라면 한국이 만드는 건 심장입니다. 뇌가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CBM이라는 기술입니다.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AI한테 밥 먹여주는 숟가락이죠. 아무리 좋은 밥상 차려놔도 숟가락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 숟가락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전 세계 90%를 만듭니다. 90%요. 이건 독점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만들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기술 고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송이술입니다. 당장 공장 지어도 불량품만 나올 겁니다. 30년 축적이라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60전 25 때 우리가 도와준 나라, 열심히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거대 기업들이 줄 서서 한국 문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너희한테 줄게, 안 줄게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선택합니다. 너희한테 줄까, 말까 일본은 어떠냐고요?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못 따라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배가 아니라 의존이었던 겁니다.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맹은 서로 돕는 관계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치맥집에서 소주 따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1등 기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태극기 16개 단 이유도 알겠습니다. 사랑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제발 우리 편 해주세요. 이런 신호였습니다. 연봉 4억도 이해됩니다.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22년간 전략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중심이다. 우리가 패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써야 했습니다. AI 시대가 왔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작은 반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그어져 있던 빨간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대신 한반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AI 패권의 심장은 미국이 아니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운전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22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됐습니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2등 국가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릿속 서열은 이랬죠.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독일, 그 다음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메모리나 좀 만드는 나라, 딱 그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 전쟁은 미국이 이긴다. 우리가 최고니까 단순했죠. 그런데 보고서 한 장이 그 생각을 박살냈습니다. AI는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립니다. 그 기름을 한국만 만듭니다. 기술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럼 기름 좀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름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수천억 달러 들여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한 나라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시동키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의 90%를 한국 회사 2곳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이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차이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것만 팠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른 걸 했죠. 30년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들 줄일 때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다들 포기할 때 한 길만 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모한 쪽은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했습니다. 남들은 1년 하다 포기한 일을 10년, 20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 불을 끄지 않고 불량품을 수만 번 버리면서 말입니다. 그 끈질김이 지금의 격차를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청업체 취급했습니다. 빨리 만들어라. 값 좀 깎아라.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묵묵히 고개 숙였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고 한국은 밑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왜 한국 치킨집에서 소주를 따랐겠습니까? 그냥 친해지려고 갔겠습니까? 우리한테 먼저 좀 팔아주십시오. 이 말 하러 간 겁니다. 머스크가 왜 태극기를 줄줄이 달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 필요합니다. 이 신호 보낸 겁니다. 이게 러브콜입니까? 아닙니다. SOS였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골라서 사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골라서 줍니다. 과거엔 우리가 갑이고 한국이 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갑입니다. 한국 생산이 멈추면 전 세계 AI가 멈춘다. 이 문장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미군 무기도 줄줄이 서서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세계 AI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2년 전 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한다. 이렇게 써놨더군요. 지금 보면 부끄럽습니다. 조립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30년 밤샘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돈을 꺼냅니다. 연봉 4억 줄게. 우리로 와라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30년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급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1등 사장이 치킨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이제 파헤쳐야 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기였죠. 검은 재킷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시가총액 3조 달러짜리 회사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강남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동네 치킨집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건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젠슨 황기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맥주잔에 소주를 따르고 있죠. 소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입니다. 그리고 건넸습니다. 삼성전자 사장한테 말이죠. 어르신들도 잘 아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높은 사람이 직접 따라주면 뭔 뜻입니까? 좀 도와달라는 신호죠. 우리는 원팀입니다. 젠슨 환기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속뜻은 이렇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세계 최고 부자가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1990년대만 해도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 출장 가면 어땠습니까?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미국 바이어 만나려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사줄 테니까. 잘 만들어 갑질이었죠. 한국은 고개 숙이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계 1등 기업 사장이 한국에 날아왔습니다. 직접 치킨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팀입니다. 30년 만에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 사장이자 세계 최고 부자죠. 그 사람이 트위터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16개를 달았습니다. 태극기 16개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 구합니다. 최고 대우 약속합니다. 공개 구애였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국 사람 필요합니다. 외친 겁니다.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억이었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4억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채용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없이는 안 되니까요. 한국이 만든 부품 없이는 테슬라도 못 굴러가니까요. 과거엔 이랬습니다.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미국이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이렇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 와주세요. 한국이 선택합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도 줄 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줄 섰습니다. 전부 한국 문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꼴이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살게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이동이었습니다. 치킨집 소맥 한 잔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상징이거든요. 세계 최강자가 고개 숙이는 상징 말입니다. 과거 삼성 회장이 미국 가면 어땠습니까? 정장 빼입고 가서 허리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죠? 이제는 미국 사장이 한국 와서 캐주얼 입고 소주 따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이게 역전입니다. 젠슨 황기 왜 굳이 치킨집을 골랐을까요? 고급 레스토랑 가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치킨집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존중합니다. 이 메시지 보내려고요. 머스크는 왜 태극기를 16개나 달았습니까? 하나면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16개여야 합니다. 저 진심입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이게 러브콜이 아니라 구조 신호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편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과거엔 미국이 기술 주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기술 쥐고 미국이 부탁합니다. 치킨 한 마리, 소맥 한 잔, 태극기 16개. 이 단순한 것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앞서가는 나라라는 걸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 파헤쳐야 했습니다. 30년입니다. 한국이 쌓아온 시간이 30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1000조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삽니다. 30년은 30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부품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사 용지 16장을 겹쳐서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각 종이마다 바늘 구멍을 10만 개씩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을 위아래로 완벽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이라도 어긋나면 불량품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종이를 16장 정확히 쌓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기술자들은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손들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만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될 때까지 한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한국이 거의 망할 뻔했죠. 그때 삼성은 뭘 했습니까?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빚을 내서 말입니다. 미쳤다고 다들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공장을 짓다니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춤할 때 한국은 밤을 샜습니다. 공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주말에 골프 칩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정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새워 공장을 돌렸습니다. 과로사도 났습니다. 가족도 못 봤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요? 안 하면 나라가 죽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미군 무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최첨단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전투기에도 들어갑니다. 한국 부품 없으면 미군 무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100개 만들면 90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멈췄습니다. 10년 뒤엔 불량률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만 봅니다. 10년 프로젝트는 못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버텼습니다. 이게 장기전의 힘입니다. 한국 기술은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습니다. 레시피를 준다고 똑같은 맛이 납니까? 안 납니다. 30년 동안 장독대 닦고 불 조절해온 그 감각은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이 딱 그렇습니다. 기계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구워야 하는지, 어떤 압력으로 눌러야 하는지 이런 게 30년치 데이터로 쌓여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복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합니다. 연봉 4억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데려온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쌓인 그 모든 경험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조한 겁니다. 돈으로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젠슨 황기 치킨집에 갔는지, 왜 머스크가 태극기를 달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싸우지 말고 손잡자고요. 과거엔 미국이 기술을 줬습니다. 한국이 배웠죠.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쥐고 있고 미국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3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출장 가서 뭘 했습니까? 공책 들고 필기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 받아 적었죠. 지금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와서 필기합니다. 삼성 공장 투어 신청하고 기술자한테 배우러 옵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멈추면 미국 경제가 멈춥니다. 미국 무기도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이 주면 쓰고 안 주면 못 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 조건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30년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500원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도 멈췄고 포드도 멈췄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줄줄이 멈췄죠. 반도체 대란이었습니다. 그때 각국 대통령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독일 총리도 전화했습니다. 일본 총리도 줄 섰습니다. 전부 같은 말을 했죠. 제발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AI 반도체입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펜타곤에서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석 달째부터 심각해집니다. 구글 서버가 다운되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먹통됩니다. 병원 AI 진단이 멈추고 은행 거래가 지연되죠. 6달째엔 재앙입니다. 미군 F-35 전투기가 뜰 수 없습니다. 한 대에 1,000억 원짜리가 그냥 쇳덩어리가 됩니다. 최신 미사일도 눈먼 미사일이 되죠.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펜타곤 실제 보고서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화웨이 최신 폰도 못 만들고 알리바바 서버도 못 돌립니다. 수천억 달러 쏟아부어도 한국 기술 못 따라옵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1980년대엔 반도체 세계 1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한테 부탁합니다. 우리한테도 좀 팔아달라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전부 한국 기술 없으면 못 만듭니다. 전 세계가 한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권력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안 준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던 그때 말입니다. 기름 없어서 차도 못 굴리고 공장도 멈췄죠. 지금은 반도체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1세기 유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평택에 있고 이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검은 기름이 아니라 황금 같은 반도체입니다. 한국이 기침하면 미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삼성 공장부터 갑니다. 바이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럴 겁니다.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목숨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죠. 공장 방명록에 사인하면서 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제발 멈추지 말아다오. 제발 계속 만들어다오 기도하는 심정일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국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큰소리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이 삐져서 우리 너희한테 반도체 안 팔아 하면 미국은 끝장이니까요. 협상 카드는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안 팔아 한마디면 미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먼저 팔게 하면 미국은 기절합니다.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기술 권력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더군요.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만든 칩 하나하나가 미국 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워싱턴이 마비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명줄이죠. 미국 지도부 회의실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시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워싱턴이 아닙니다. 베이징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불이 꺼지면 세계의 불이 꺼집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필요해서입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없으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이 힘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선택했죠. 너희한테 줄게 말게 이랬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한국이 선택합니다. 너희한테 줄까 말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2023년 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줄이 섰습니다. 누가 섰냐고요? 세계 1등 기업들이 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전부 한국 문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가 더 비싸게 살게요. 서로 경쟁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말입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비빔밥 먹고 한옥마을 갔습니다. 한국 문화 좋다고 엄지척했습니다. 정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한국 심기 건드리면 물건 못 받으니까요. 구글 고위 임원도 한국 왔습니다. 삼성 임원 만나려고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정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구글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구글이 일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줄선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일본은 더 처절합니다. 1980년대엔 반도체 세계 1등이었죠. 소니, 요시바, 히타치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한국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직 멀었다 이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국한테 애원합니다. 우리한테도 좀 팔아달라고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도요타 자율주행차도 한국 부품 없으면 못 만듭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더 급합니다. 시진핑이 수천억 달러 쏟아부었습니다. 중국판 반도체 만들겠다고요? 10년 넘게 돈 퍼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화웨이 최신 폰 뜯어보면 한국산 메모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국산화 외쳐도 핵심은 한국 제품 씁니다. 미국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한국 따라잡는 거 포기하고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삼성 공장 가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한테 보조금 9조 원을 줬습니다. 공장 지어달라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원 한 푼도 공짜로 안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9조 원을 줬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 좀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조공입니다. 옛날엔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조공 바쳤죠. 지금은 강대국이 기술 강국한테 조공 바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힘을 쓰는 방식을 보니까요. 한국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합니다. 미국 같으면 전 세계를 돌면서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떠들었겠죠. 한국은 안 그럽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슬쩍 보여줍니다. 이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합니다. 그러나 속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귀한 부품 공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한국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이게 힘입니다. 욕 한 번 안 하고 군대 한 번 안 움직이고 싸움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공급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세계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가 우리 동맹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국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에서 부탁으로 바뀐 겁니다. 삼성 회장이 미국 가면 대통령이 직접 만납니다. 기업인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손에 미국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22년 동안 전쟁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은 포탄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멈추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속도의 목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22년간 틀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중심이다. 실리콘밸리가 미래다. 한국은 협력 파트너다. 전부 틀렸습니다. 세계 중심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펜타곤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장군 하나가 무서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를 먼저 지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답은 뻔했거든요. 한국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중국과 싸울 무기도 못 만들게 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1950년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밀가루 보내주고 옷 보내줬죠.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70년입니다. 고작 70년 만에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직 사람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육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굶어도 학비는 냈습니다. 그 자식들이 엔지니어가 됐고 그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땀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건강도 망가뜨리면서 일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안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달려들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 한마디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여야 한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배터리도 보십시오. 전기차 심장을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 만듭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선박 대부분을 한국이 만듭니다. 방사는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왜 한국 탱크를 샀습니까? 미국 무기보다 좋고 독일 무기보다 빨리 나오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한반도는 작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산업을 쥐락펴락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눈치를 봅니다. 중국 주석이 한국 비위를 맞춥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힙니다. 구한말 때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이 넘칩니다. 아무도 한국을 무시 못합니다. 무시하는 순간 그 나라 산업이 멈추니까요.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1945년 해방은 남이 시켜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술 독립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진짜 독립입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이 손을 잡아줘야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 구호죠. 옛날엔 미국이 한국을 데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 아우 데리고 가듯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을 데리고 갑니다. AI 시대가 오면 한국의 힘은 더 커질 겁니다. AI는 데이터 싸움이고 속도 싸움입니다. 그 속도를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미국 펜타곤 전략가인 제가 22년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요. 이보다 더 완벽한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22년 제 인생을 정리하는 보고서를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AI 시대 전략적 재평가. 최종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쓰려니 떨렸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22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를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미래를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계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그 속도를 만드는 기술을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협력국이 아니라 핵심 축이다. 동맹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향후 전략 방향을 적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격상한다. 둘째, 한국의 안보를 미국 본토 방어와 동일 수준으로 간주한다. 셋째, 한국을 단순 공급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정한다. 펜타곤은 이 보고서를 싫어할 겁니다. 미국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천 공장에서도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겠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칩 하나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게 더 대단합니다.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1950년을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꿀꿀이죽을 먹던 아이들이 자라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밤새워 공부한 청년들이 AI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6.25 때 미군 3만 6천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세계를 구할 거라는 사실을요. 어쩌면 역사는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과거에 배웠습니다. 미국한테 배우고 일본한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르칩니다. 미국이 배우러 갑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22년간 전쟁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속도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땀으로 이기고 기술로 이기고 끈기로 이겼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력합니까? 기술입니다. 군대는 싸워야 하지만 기술은 존재만으로 힘을 발휘하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22년 경력을 정리하는 문장이니까요. 그리고 썼습니다. AI 패권의 중심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보고서이자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게 전략가의 의무니까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건 비겁함이니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제 조국은 미국이고 제 충성심도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입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펜타곤에 제출할 겁니다. 장군들이 뭐라고 할지 뻔합니다. 과장이다.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저는 답할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믿기 싫으면 한국 공급 끊어보십시오. 6개월 안에 미국이 무너지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럼 입을 다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 가던 시대에서 손잡고 가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나라와 함께라면 미국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22년 경력을 걸고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여정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